자,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교재에서도 뒤에 이렇게 모아서 별도로 이제 설명이 있는데 아마도 초기라 어렵게는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시험 문제 꼭 나올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은 특히 좀 주의해서 봐주세요. 쉽게 말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거래하시는 고객에 대해서 좀 더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 전부터 이제 준비된 법이었는데 말이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좀 늦게 시행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설 권리 보시면 청약을 처리하거나 위법계약 해지권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을 해야 되겠다. 자, 이때 금융상품을 분류하고 있는데 시험 목적상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하니까 예금 상품, 정기예금 같은 거 있겠죠. 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성 상품, 펀드 같은 게 있죠. 주식, 채권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상품이겠죠. 대출 상품 있겠죠. 자, 이 네 가지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금융소비자법에서는요, 상품을 이 네 가지로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소비자 보호를 특성화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다음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상품 분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하면 아마도 대출성을 대부성으로 바꾼다거나 예금성을 저축성 이렇게 바꿔서 틀린 거로 나올 것 같아요. 초기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부성이나 저축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틀린 표현. 유치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적합성 원칙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적정성 원칙 기억나세요?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죠. 고객이 스스로 권유하지 아니하였으나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정당한지까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게 적정성이었고요. 투자상품에서 대표적으로 파생상품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 법이 금소법이 되면서부터 대출성, 보장성에도 원칙적으로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야 되겠다. 다만 파생상품에서 확대가 되지만 원금 보장형 이런 거는 제외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들어왔어요. 퓨니티브. 자, 그래서 부당 권유라든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든가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부당 권유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수입의 50%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를 100%로 해서 틀리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50% 이내의 과징금. 그러니까 상품을 잘못 팔았을 때는 이익 자체를 아예 소멸시켜 버리겠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5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요거는 아마 시험에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게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 조정 중 소송 중지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거죠. 가령 금융감독원에 분쟁 중재를 요청을 했는데 분쟁 조정을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 금융기관이 그냥 소송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분쟁 조정 절차가 중지가 되고 소송에 따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에 대항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통 일반 소비자들, 개인인 경우에는 이제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분쟁 조정 중에 소송을 좀 하지 마. 그리고 만약에 소액이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분쟁 조정이 끝나는 걸 다 한 다음에 소송을 걸더라도 걸어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적으로는 사실 금소법의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실익이 되는 겁니다. 소송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데 분쟁 조정에 들어가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 나름 조정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금융이나 금감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적으로는 꽤 중요한 것이다.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본시장법 제정 기본 방향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요 두 개를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딱 좋은 말이죠. 자, 근데 기능에서 기관인가요? 이걸 반대로 해야죠. 기관 규제에서 뭐예요? 기능 규제로 바뀐 거죠. 펀드라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 어디서 팔든 간에 똑같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 기관 규제가 아니죠. 2번이 정답. 업무 범위 확장됐죠. 대응을 위해서 6가지 업을 모두 할 수도 있다.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딱 좋은 문장이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금융투자상품 설명에 관한 것들인데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게 금융투자상품이다. 즉, 법에서 말하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투자라는 것은 뭐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금전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원본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원금이 깨질 수도 있는 것들,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바로 투자상품이다. 그러면 정기금은요? 투자상품이 아닌 거죠. 자, 판매 수수료는 투자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펀드 같은 거 판매할 때 선취 판매 수수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원을 가져오면 선취 판매 수수료가 1%다 그러면 어때요? 1원을 뺀 99원만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운용이 실제 되는 돈은 99원인 거예요. 이 1원에 대해서는 판매회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자체는 뭐다? 별도인 거죠. 그래서 제외된다. 투자 금액 산정 시 맞는 말이고, 이제 반대 논리에서 회수, 투자를 하고 이제 회수를 드릴 때 얼마만큼 회수했니? 라고 했을 때 해지 수수료는 제외된다가 아니라 이제 반대 입장이니까 포함이 돼야 되죠. 해지 수수료라는 것은 해지랑 관련해서 수수료가 발생한 것이고, 그러한 것은 회수된 걸로 봐야 되겠죠. 같은 논리로 세금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해지를 했을 때 세금이 발생했어요. 세금이 발생했는데 그 세금은 국가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사 입장에서 보면 회수된 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고객이 회수해 간 거나 마찬가지지. 그건 법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해지 수수료는 회수한 금액에 포함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D, 원화 CD, 관리신탁 수익권, 그 다음에 스탁 옵션은 투자 상품에서 제외합니다. 이건 법에서 명시가 된 거죠.